1985년 6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다. 서울대병원 3층 진료실 복도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걸으며 나는 문득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참 맑았다. 기분 좋게 시작된 하루였기에 곧 마주하게 될 말이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담당 교수는 차트를 천천히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김 박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간경화가 말기 단계에 도달했고 폐와 림프 쪽에도 전이가 의심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해졌다. 의자의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1년, 단 2글자가 내 인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나는 그때 45이었다.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니었고 연구와 강의에 대한 열정도 식지 않은 때였다. 아내는 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노후를 꿈꾸며 조금씩 준비해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단 한 문장, 단 한순간의 선고로 그 모든 미래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은 먼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와 진단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나는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서 나는 활짝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장면이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왜 나인가? 나는 평생 건강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과음도 하지 않았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고 주말이면 산을 오르며 땀을 흘렸다. 수십 년간 한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그런 내가 왜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아야 했을까? 왜 내게 이런 운명이 주어진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바라본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아래서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죽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아직은 안 돼. 어쩌면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절망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책장으로 가 한의학 고서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책 표지를 천천히 닦아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이 몸이 망가진 원인이 있다면 고칠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의 2번째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서재에 앉아 먼지를 털어낸 고서를 펼치는 순간 나는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책장마다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생각했다. 한의학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지혜라고. 그 믿음이 지금 나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했다. 첫째 날은 경악스러웠다.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도 방대했고 지금의 내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보는 너무도 적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에 한 권씩, 한 줄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조선시대의 의서부터 시작하여 동의보감, 황제내경, 내경잡병론에 이르기까지 나는 수십 권의 책을 탐독했다. 동시에 최신 영양학 자료, 해외 의학 논문도 함께 검토했다.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 싶었다. 나는 의학자가 아닌 생존자였다. 내 생명을 걸고 공부하고 있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서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식재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장기 기능을 살리고 면역을 조절하며 심지어 기운을 북돋우는 작용을 한다는 기록이 일관되게 등장했다. 나는 이 중에서 특히 5가지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미역이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는 해조류. 동의보감에서는 미역을 혀를 맑게 하고 독을 씻어내는 바다의 약초라 표현했다. 나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현대 과학에서도 면역 조절과 항암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간 기능과 연관된 연구가 많았고 내 상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두 번째는 들깨였다. 나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겨울이면 꼭 들깨죽을 해주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염증 억제와 혈관 건강, 심지어 뇌세포 보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서에는 기혈을 고르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표현이 자주 보였다. 나는 이 작고 고소한 씨앗이 내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이었다. 평소에도 자주 먹던 식재료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효능은 놀라웠다. 특히 건조된 표고버섯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칸이 농축되어 있어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말린 표고버섯을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타 마시기로 했다. 네 번째는 홍삼이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식품이지만 나는 이를 단순한 피로회복제로만 여기지 않았다. 고서에서는 홍삼을 원기를 보하고 생명을 붙잡아두는 뿌리라 일컬었고 현대 연구에서도 진세노사이드의 면역 조절 기능, 항산화 효과가 증명되고 있었다. 나처럼 체력이 바닥난 이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의 뿌리라 확신했다. 마지막 5번째는 청국장이었다. 발효된 콩은 단백질 소화 효율이 높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며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었다. 무엇보다 고서에서는 장이 건강해야 백병이 멀어진다는 문장이 자주 반복되었다. 나는 청국장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선택했다. 냄새가 거슬릴 수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었다. 이 5가지 식품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단순함이었다.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었고 복잡한 처방도 아니었다. 모두가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 그러나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각 식품을 일정한 양으로 조절하여 섭취일지를 작성했다. 효과를 기록하고 증상을 점검하고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조금씩 몸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 기상 시 두통이 완화되었다. 식욕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삶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침마다 5가지의 작은 숟가락을 준비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오늘도 살 수 있다. 오늘도 나를 치료한다. 그 5숟가락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루를 여는 생명의 문이 되었다. 5가지 식품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통증은 여전했고 피로감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은 초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희망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학문과 신념이 만들어낸 조용한 확신이었다. 3주째 되는 날 아침, 문득 깨닫게 되었다. 전날 밤, 꿈 한 번 꾸지 않고 깊이 잤다는 사실. 평소에는 새벽이면 몇 차례나 잠에서 깨고 뒤척이며 시간을 보곤 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침 햇살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 무게는 확실히 덜해진 느낌이었다. 그 무렵부터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내가 준비해준 미음 한 그릇을 남김없이 비우는 날이 생겼다. 전에는 몇 숟가락 뜨고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 수저를 내려놓곤 했지만 이젠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로소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나는 아주 작고 중요한 결심을 했다. 현관을 나서 보기로 한 것이다. 병을 진단받은 후 1달 가까이 집 안에만 머물며 창밖만 바라보던 내가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스스로 열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렸다. 아직은 무리라며.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저 바람만 좀 쐴 거야. 5 발자국만 걷고 돌아올게. 1 걸음, 2 걸음. 무릎은 뻣뻣했고 숨은 조금 찼지만 나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까지 걸어갔다. 나무 아래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참 맑았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 공기를 마신 것 같았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생명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마다 조금씩 걸었다. 처음엔 감나무까지만, 다음엔 골목 어귀까지, 나중에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까지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마다 5가지 식품이 나를 떠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숟가락 하나하나가 내 근육과 폐와 간을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와 함께 병원에 정기 검진도 받기로 했다. 기대보다는 확인을 위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놀라웠다. 간 수치가 처음보다 20% 가까이 개선된 것이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 기능 수치가 예상외로 좋아졌습니다. 특별한 약이라도 드신 건가요?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약은 아니고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5숟가락. 그날 이후 나는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몸 상태, 감정, 수면, 식사량, 걸음수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일주일에 1번 병원에 가서 검사 수치를 확인하고 내 몸의 언어를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건강 지도로 만들어갔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다. 이전에는 하루 종일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는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내가 있었다. 죽음의 그늘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다. 아내도 그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우는 날이 없었다.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시장에 나가 미역을 사고 청국장을 고르고 들깨를 볶았다. 마치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를 살린 건 기적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5숟가락으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정성스레 준비한 5가지의 자연에서 온 선물. 그것이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마음을 치유했으며 생명을 이어가게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미약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병은 단지 육체의 고장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임을. 그리고 그 균형을 되찾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병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내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느끼는 피로, 통증, 감정, 모두가 회복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 부분이었다. 나는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걷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정확히 1년 전, 나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와 병실의 회색벽, 그리고 절망의 침묵이 나를 집어삼켰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로부터 365일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것도 누워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걷고, 먹고, 생각하고, 웃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창밖에는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잔잔한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졌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나가 미역을 불리고 들깨 가루를 준비하고 표고버섯을 갈았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와 홍삼 분말을 각각 정량으로 덜어냈다. 5가지 숟가락은 어느덧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식탁에 앉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이 그날이네.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없지.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더 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의 기적을.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밥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미역국,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구수한 청국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생일도 아닌 날, 미역국이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말한 생의 마지막 해가 끝난 그날,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노트를 꺼내 앉았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건강일지였다. 오늘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썼다. 2023년 6월 13일. 생존 1년. 첫 번째 기적은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전주에 있는 작은 사찰을 찾았다. 이따금 명상을 하러 들르는 곳으로, 산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한 절이었다. 스님의 배려로 차 한 잔을 대접받으며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공덕이지요. 병을 이겨낸 것도 훌륭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셨다니 더 귀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눈가가 붉어졌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고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이 세상에도 너무 오래 미안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을 품은 채 조용히 안도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내 경험을 나누어야겠다고. 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해야겠다고. 다이어리를 정리해 하나의 작은 글로 만들기 시작했고 동료 한의사들에게 자료를 공유하며 자문을 구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음식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생명의 열쇠였기에 그 가치를 입증하고 싶었다. 그해 가을, 나는 처음으로 강단에 섰다. 은퇴 이후 초빙 교수로 초대받은 자리였다. 나는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병을 제 손으로 진단받았고 제 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시작은 지식이었고 그 완성은 마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꼭 다시 건강해지셔서 더 오래 강의해 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한 번 울컥했다. 삶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 첫 번째 기적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지켜본 가족, 나를 응원한 친구들, 나의 글을 읽은 독자들 모두와 함께 만든 변화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살아남은 것에 머물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사랑을 나누고 의미를 찾고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매년 이 날을 조용히 기념한다. 누구에게 알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절을 올리는 날이다. 생존의 축복, 삶의 연장, 그리고 작은 숟가락이 만들어낸 위대한 반전. 그 모든 것이 모여 나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날부터 나의 5숟가락은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건강이 회복될수록 내 안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자라났다.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였을까? 이 물음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오래된 친구이자 후배였던 최재범 씨였다. 나보다 3살 아래였고 부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간 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병원에서 간경화 초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 섭취하고 있는 5가지 식품을 추천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걸로 나아지면 병원이 왜 있겠냐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설득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내 건강 기록과 일지,
그리고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서 그에게 보냈다. 며칠 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형, 나도 해볼게. 뭐라도 해야지. 딱 3개월만 해보자. 그는 곧장 실천에 옮겼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와 통화를 하며 상태를 점검했다. 2달째 되던 시점. 그는 말했다. 식욕이 돌아왔어. 예전엔 아침에 뭘 먹는다는 자체가 고역이었는데 요즘은 배고파서 눈이 떠져. 그리고 3달째 검사에서 그의 간 수치는 처음보다 25%나 개선되었다. 주치의조차 놀라워하며 무엇을 바꿨냐고 물었다고 했다. 2번째는 내 아내의 친구였던 이순자 여사였다. 70대 중반이었고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하루에 먹는 약이 7알이 넘었고 가끔은 복용을 놓쳐 어지러움과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녀는 내 회복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고 특히 들깨 가루에 주목했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을 권했다. 아침마다 우유나 요거트에 들깨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 마시는 것.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석 달 후 그녀는 약 3종류를 줄일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담당 의사는 혈압 조절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약의 절반을 끊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약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3번째 사례는 유미연 씨였다. 60대 후반, 나와는 학교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었고 면역력 저하로 폐렴을 2번이나 앓았다. 평소엔 병원 약에 의존하며 겨울만 되면 집 밖에 나가지 않던 분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권한 것은 표고버섯 가루였다. 건조한 표고버섯을 곱게 갈아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서 아시도록 안내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망설였지만 생강즙을 약간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이후 감기 없이 겨울을 보냈다. 이듬해 검사에서 면역세포수가 증가했고 이후로도 3년 넘게 큰 병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나는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연령대, 증상, 식습관, 섭취 방식 등을 정리했고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 5가지 식품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이었고 그 작용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이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았다. 어떤 사람은 체질상 청국장이 맞지 않아 설사를 했고 어떤 이는 들깨의 향을 견디기 어려워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이 약이 아니기에 부작용이 적고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사람마다 맞는 비율과 방식이 달랐지만 대부분은 일정 기간 꾸준히 실천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다. 나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맞춤 조합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듯 나는 각자의 사연을 듣고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나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내 2번째 삶의 소명이었다. 이후로도 수많은 사례가 생겨났다. 어떤 이는 혈당이 조절되었고 어떤 이는 불면증이 개선되었으며 어떤 이는 우울증이 완화되었다. 단순한 식재료가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순간들을 목격할 때마다 나는 다시 확신하게 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수술도 값비싼 약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실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여전히 같다. 매일 아침 조용히 준비하는 5숟가락.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었다. 나는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벽을 마주쳤다. 증상이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깊은 피로와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특히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머릿속이 멍하고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 상태를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로 홍삼이었다. 처음에는 나 역시 반신반의했다.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보양식품이긴 했지만 그 효과가 과연 나 같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의보감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의 기운이 바닥났을 때
홍삼은 원기를 불러일으키고 정신을 맑게 한다. 나는 이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다. 홍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는 이미 면역 조절, 항산화, 피로 회복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효능이 입증되고 있었다. 특히 암 치료 후 환자들의 피로 완화와 기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아침 식단에 홍삼 분말을 더했다. 단순히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가열을 피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셨다.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주차부터 확실히 아침 기상이 편해졌다. 전에는 몸이 바닥에 눌린 듯 무거웠고 일어나기가 고역이었는데 점점 가벼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변화는 집중력이 돌아왔다는 점이었다. 긴 글을 읽을 수 없던 시기에 다시 고서를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필사도 이어졌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또렷해지자 삶의 의욕도 함께 올라왔다. 나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강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의 회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홍삼을 통해 큰 변화를 체험한 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은희 여사였다. 그녀는 72세였고 유방암 치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다. 손자들이 놀자고 조를 때도 나중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생존은 했지만 삶은 잃은 상태였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홍삼을 권했다. 처음엔 약 냄새가 난다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꿀을 조금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렇게 섭취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주 적은 양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내게 전화로 상태를 보고했다. 박사님, 오늘은 조금 덜 피곤했어요. 어제는 점심 먹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오늘은 시장에 다녀왔어요. 그 작은 문장들이 쌓이자 그녀의 목소리도 함께 밝아졌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녀는 손자와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고 내게 자랑하듯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홍삼이 제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줬어요. 그저 숨쉬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여정이 단지 건강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홍삼은 피로한 몸을 일으키는 힘이지만 동시에 기운이 빠진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식품이었다. 기력이 회복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마음이 움직이며 마음이 움직이면 삶 전체가 회복된다. 나는 그것을 내 몸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복용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식품이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홍삼을 단순한 건강식품 이상의 가치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들에게도 강조했다. 피로가 단지 육체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피로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숟가락 하나로 돌보아야 한다고.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5가지 식품 중 4번째인 홍삼을 조심스럽게 준비한다. 그것은 단지 몸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다.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효과라는 단어 속에 담긴 기대는 언제나 분명하다. 눈에 띄는 수치의 변화, 병의 호전, 의사가 인정할 만한 결과.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답한다.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건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자료를 정리했다. 나와 함께 5가지 식품을 실천한 사람들 중 1년 이상 꾸준히 기록을 남긴 128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령은 55세에서 81세 사이였고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고혈압, 당뇨, 간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등 증상은 다양했다. 그들의 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간 수치, ST, ALT는 평균 22% 개선되었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평균 혈압이 14mmHg 가량 떨어졌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7% 감소, 공복 혈당은 12% 내외로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면역세포, NK세포 수치가 6개월 이상 지속 복용한 그룹에서 평균 38%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오차나 기분상의 개선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꾸준한 실천이 가져온 신체의 실질적인 변화였다. 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동료 학회에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과학적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가능성과 정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다. 이 모든 수치의 나열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는 설득력이 있지만 감동은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었다. 그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 숫자 뒤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얼굴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연이 있었다. 내가 만났던 최재범 씨, 이순자 여사, 유미연 씨, 그리고 조은희 여사. 그들은 보고서 속의 익명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연에서 수치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누군가의 혈압이 130에서 115로 떨어졌다는 말보다는 손주의 졸업식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말 대신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았다는 순간을 전했다. 반응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을 붉혔다. 숫자는 이해를 돕지만 공감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다. 병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후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병명을 중심으로 한 상담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걷는 게 두렵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5가지 식품은 그저 도구였다. 그 도구가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야기, 마음의 흐름, 생활의 맥락이 함께 읽혀져야 했다. 나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상담했고 처방이 아닌 조언을 건넸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숫자들 중 하나로 기록될지 모른다는 생각. 수명, 체온, 심박수, 혈압, 그리고 사망일. 인간은 숫자 속에 남겨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웃고 우는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을 데이터로 정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나는 연구 노트맨 앞장에 한 문장을 적어두고 매일 들여다본다. 숫자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이다. 이 문장은 나의 원칙이 되었고 나의 치료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값진 통찰이었다. 91. 누군가에게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의 여정이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계절이 있었고 수많은 얼굴과 사건이 오고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나이에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내 하루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없어도 자연스레 눈이 떠진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갈한 아침의 습관은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있다. 나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한다. 물을 데우고 미역을 헹구고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을 유리컵에 담는다. 그 옆에는 곱게 갈아놓은 표고버섯 가루와 홍삼 분말, 그리고 청국장 가루가 차례로 놓인다. 매일 똑같은 순서, 똑같은 양. 나는 이 5숟가락을 아침에 기도라 부른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날씨가 허락하는 날이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친다. 어떤 이는 박사님, 아직도 잘 것이네요. 라며 놀라고 어떤 이는 뭘 그렇게 드시길래 저렇게 정정하세요? 라며 웃는다. 나는 그냥 웃으며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비결이지요라고 대답한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서재로 향한다. 책장이 가득한 그 방은 내게 여전히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오래된 한의학 서적들 사이에는 내가 지난 수십 년간 기록해온 건강일지가 한 줄씩 꽂혀 있다. 그 노트들을 꺼내어 한 장씩 넘기다 보면 그날의 나와 다시 만나게 된다. 아팠던 날, 회복의 기쁨을 맛보던 날, 누군가의 회복 소식을 듣고 울컥했던 날, 모든 것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 요즘은 젊은 한의대 학생들과의 온라인 강의도 종종 맡는다. 과거처럼 직접 강단에 서지는 않지만 화상 너머로 만나는 학생들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인다. 그들에게 나는 병의 이론보다는 삶의 맥락을 가르치려 한다. 수치를 넘어선 사람의 이야기, 병을 넘어선 회복의 철학.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진짜 의사는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의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삶을 되찾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그 모습에 조용히 희망을 느낀다. 이따금 나는 산에도 오른다. 예전처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집 근처의 관악산 자락 정도는 아직도 걸을 수 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숨을 고를 때면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진다. 오랜 세월 병상에서 그리워하던 바로 그 공기, 그 빛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편지를 쓴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록을 보내주며 나의 5숟가락 이야기를 전한다. 어떤 이들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어떤 이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라는 한 줄을 남긴다. 그 한 줄이 내가 이 자리에 남아야 할 이유가 되어준다. 저녁이 되면 마당의 감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넓고 별은 조용히 반짝인다. 나는 그 아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의 조용한 희망을 그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5숟가락에서 시작되었음을. 이 나이의 삶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충만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젊음은 지나갔지만 대신 평온이 찾아왔고 욕심은 줄었지만 대신 감사가 채워졌다. 무엇보다 지금의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해졌고 나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묻는다. 선생님, 이제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젓는다. 이룰 수 없는 소원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5숟가락을 준비하는 손끝에서, 공원을 걷는 발끝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사연을 읽는 눈빛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91의 오늘,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바람이 내일을 향한 나의 가장 큰 힘이다. 내가 5가지 식품을 처음 손에 쥐었던 그날을 생각해본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움켜진 그 한 숟가락은 그저 단순한 음식이었다. 특별한 약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치료법도 아니었다. 단지 바다에서, 밭에서, 숲에서, 땅에서 자라난 평범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그것들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음을. 그것들은 내 삶의 마지막 끈이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다리가 되어주었다. 미역은 내 몸에서 독을 씻어냈고 들깨는 흐르지 않던 피를 다시 돌게 했으며 표고버섯은 나를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힘을 주었다. 홍삼은 기운을 불어넣었고 청국장은 내 안의 생명을 깨어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몸을 다시 일으켰고 마음을 다시 채웠으며 삶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정말 그것만으로 회복이 되었나요?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5숟가락만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말하고 싶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병마에 지쳐 있다면 혹은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내일 아침 미역을 물에 불리고 들깨 가루를 준비해보라. 그것이 단지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다짐이 되길 바란다. 나는 이야기를 단지 내 개인의 체험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식품과 함께한 매일의 습관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린다. 하루아침에 병이 사라지고 갑작스레 삶이 바뀌는 장면을 상상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기적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다. 조용했고 천천히 다가왔으며 때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 안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했고 나누었으며 이제는 전하고 싶다. 나는 오늘도 5숟가락을 준비했다. 91번째 해의 또 다른 아침.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해 한 숟가락씩 떠낸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 나는 늘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말은 내게 약속이고 기도이며 감사의 표현이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내렸던 수많은 절망의 문장들을 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마음이 지쳐 있더라도 여전히 숨을 쉬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늦지 않았다. 인생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결심이 매일 반복되면 인생은 정말로 바뀐다. 나는 이 마지막 장을 마치며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달라. 당신의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 그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정보와 실천에서 비롯된다. 하루 5숟가락.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당신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된다. 삶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잘 웃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이제 이 글을 마치고 감나무 아래로 나가 하늘을 바라볼 것이다. 예전처럼 손에 찻잔 하나 들고 햇살에 비친 잎사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할 것이다. 나는 참 잘 살아왔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긴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금이 쌓여 결국 인생이 된다.